22살의 애슐리 앨러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명문 패션 스쿨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패션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어요. 또 평소에도 아주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친구들 모임에 빠지지 않는 편이었고요. 심지어 너무 예쁘잖아요. 이 외모를 겸비하다 보니까 그녀가 딱 등장하는 순간 시선을 한 번에 사로잡을 정도로 반짝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을 줄 알았던 애슐리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 지난 2000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 애슐리는 친구가 주최한 생일 파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당시 신예 배우였던 애쉬튼 커처를 처음 만나게 되죠. 애쉬튼 커처, 우리에게도 너무 익숙한 이름이죠. 유명한 배우고요. 당시에 그는 TV 시트콤 That 70s Show 주연을 따냈고요. 할리우드 차기 스타로 각광받고 있었어요. 그날 파티에서 만난 두 사람은 패션이라는 매개체로 빠르게 가까워졌고요.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썸 같은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드디어 우리 만나서 데이트할까요? 2001년 2월 21일 D-Day가 잡혔습니다. 애슐리는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다 약속 당일 갑자기 애쉬턴에게 스케줄이 잡혀버립니다. 이게 도저히 거절하기 힘든 자리였는데요. 선배 대배우 집에서 동료 배우들, 스태프들 다 모여가지고 그래미 시상식을 같이 보고 또 밤 늦게까지 파티도 하자라는 계획입니다. 이게 신인 배우로서는 도저히 거절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 애쉬턴은 애슐리에게 양해를 구했고 그나마 파티가 좀 무리익으면 내가 혼자 몰래 빠져나올 테니까 우리 같이 저녁 먹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기는 아직 신인 배우였기 때문에 조용히 혼자 사라져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파티에 참석을 하는데 이게 웬걸? 예상외로 거기에 온 동료들, 배우들, 스태프들이 끊임없이 다가와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 자리를 비우면 티가 날 것 같았고요. 또 그러면 좁은 업계에서 좋지 않은 평판을 남길 수 있죠. 그래서 저녁 8시 24분 애쉬턴은 고민 끝에 애슐리에게 다시 전화를 겁니다. 정말 미안한데 아무래도 더 늦을 것 같아. 내가 최대한 빨리 나가볼게. 이때 애슐리는 괜찮아. 중요한 자리인데 일이 먼저지. 그를 달랬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긴 막 샤워를 끝냈는데 준비 시간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를 안심시켰죠. 전화를 끊고 모임을 계속 이어가던 애쉬턴은 결국 밤 10시가 돼서야 겨우 파티를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애슐리한테 전화 걸었죠. 근데 이상합니다. 2번, 3번 전화했지만 그녀가 받질 않는 거예요. 순간 애쉬턴은 내가 계속 늦어져서 얘가 화가 났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서둘러 그녀의 집으로 차를 몰았죠. 도착을 했는데 집 앞에 애슐리 차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아직 나간 건 아니겠네 싶었습니다. 잠시 후 애쉬턴은 현관문 초인종을 누릅니다. 띵동. 이때 문 틈새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안에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확신을 하게 되죠. 근데 띵동 띵동 아무리 기다려도 반응이 없어요. 문 두드리고 애슐리 나 왔어 불렀지만 반응이 없어요. 또 혹시나 싶어 현관문을 잡고 열어보려고 했는데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결국 답답한 마음에 애쉬턴은 옆 창문을 통해 집 안을 살짝 들여다보게 돼요. 여기서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죠. 바닥에 레드 와인이 이렇게 흩뿌려져 있더라고요. 그때의 상황에 대해 애쉬턴은 애슐리가 나 기다리다가 지쳐서 다른 친구들과 술자리를 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들어가긴 좀 무안해졌고 그냥 자책하면서 발걸음을 돌리게 되는데요. 다음날 이른 아침 애슐리와 함께 살고 있던 룸메이트 제니퍼가 밤새 파티를 즐기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직 숙취가 너무 심해서 막 속이 울렁거려요. 빨리 씻고 자고 싶은 심정이죠.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간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죠. 집 안이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관에서 욕실 앞까지 붉은 액체가 흥건해요. 이게 젤리처럼 끈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본 제니퍼가 순간 실수하게 돼요. 아, 애슐리 얘 평소에도 진짜 장난 좋아하더니 어디서 영화 소품 가져와가지고 나 놀래키려고 그러는 거구나. 웃음을 참으면서 핏자국을 따라가는데 잠시 후 욕실 앞에 도착한 순간 제니퍼의 표정은 차갑게 굳습니다. 애슐리! 거기엔 알몸으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애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제니퍼는 범인이 아직 이 집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밖으로 도주했죠. 간신히 자신의 차에 올라타서 그녀는 119에 신고를 접수합니다.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애슐리가 정말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목이 잘린 채 죽어 있었고 가슴, 배, 등에 12번의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게다가 머리를 15cm가량 깊게 찔리면서 두개골, 뇌 모두 손상되었죠. 죽기 전 끝까지 방어했던 흔적까지 합치면 총 온몸에서 47개의 자상이 발견됩니다. 여기서 수사관은 피해자가 욕실 앞에서 알몸으로 발견된 점에 주목했어요. 그러니까 샤워를 하고 나오다가 습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죠. 자, 그렇다면 애쉬튼과 마지막 통화를 한 저녁 8시 24분 직후에 살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그 시간에 수상한 인물이나 낯선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는지 탐문을 했죠. 별다른 증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애슐리의 집은 대문을 거쳐서 현관까지 열쇠 2개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강제 침입의 흔적이 없다는 데서 범인은 집 열쇠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가까운 면식범이 아닌가로 추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때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 건 바로 애쉬튼이었죠. 마침 그 또한 사망 소식을 듣고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전날 밤 현관 문 손잡이 잡았잖아요. 그게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지문이 찍혀서 범인으로 몰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망 추정 시간은 애초에 그가 애슐리한테 전화를 걸었던 그때입니다. 당시 애쉬톤은 파티를 즐기고 있었고 그거 본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로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었죠.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의심을 받은 건 집주인 41살의 마크 더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니 갑자기 왜 집주인이 의심을 받냐 싶은데 사실 애슐리는 단순한 세입자가 아니었어요. 약간 내연녀 관계였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사건 당일 저녁에도 그와 잠자리를 가졌다고 하고요. 조사해보니까 마크는 사건 추정 시간에는 가족들과 함께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확인됩니다. 그렇게 일단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되죠. 이후 수사팀은 주변 지인, 가족 모두 조사합니다. 근데 별다른 수확이 없어요. 게다가 현장에 남은 범인의 흔적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렇게 수사는 답보에 빠지고 있었죠. 그러던 중 룸메이트 제니퍼가 문득 한 남성을 떠올리게 돼요. 그는 바로 얼마 전에 마주쳤던 보일러 수리공 마이크였습니다. 지난 2000년 가을이에요. 애슐리가 크리스란 남자와 데이트를 즐기고 있던 때입니다. 두 사람이 이제 집 앞에서 대화를 도란도란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타이어가 펑크난 거예요. 당황한 크리스가 타이어를 이제 교체하려고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혼자 끙끙거리고 있었죠. 그때 다가온 이가 있었습니다. 큰 키에 다부진 체격, 보일러 수리공이었던 마이크예요. 아, 제가 좀 도와줄까요? 이때 크리스가 자존심이 좀 상했는지 됐다.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자 마이크가 자연스럽게 애슐리 쪽으로 갔고요. 잠깐 동안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게 되죠. 마침 이때 연락처도 교환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두 사람이 가볍게 안부 인사를 하면서 연락을 시작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마이크란 사람의 집착이 도를 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초대를 하지도 않았는데 파티에 불쑥 등장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왔으니까. 그래서 뭐 한잔 해라. 뭐 have a good time 했죠. 근데 이 마이크가 조용히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애슐리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영 기분이 좀 찜찜하죠. 또 어쩔 때는 애슐리네 집 이 밖에 주차장에서 밤새 애슐리가 그 사는 방을 지켜보기도 하고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걸 알고 있던 룸메이트가 증언을 했고 그 길로 마이크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릅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도무지 그의 진짜 정체를 아는 사람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라는 이름 외에 보일러 수리공이다라는 거 외에 풀네임은 뭔지, 어디 사는지, 또 진짜 직업은 뭔지 뭐 하나 밝혀지질 않아요. 참 신기하죠? 이 사람이 일부러 자기의 신분을 좀 미스테리하게 남겨둔 건 아닐까요? 그렇게 사건이 발생하고 1년이 지나서야 2002년에 드디어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는 바로 25살의 마이클 가르지울로. 자, 마이클 가르지울로, 그의 개인사를 조금 살펴볼게요. 지난 1998년 고등학교 졸업을 했고 배우의 꿈을 쫓아 LA로 이주합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영화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재능이 약간 있긴 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죠. 이 사람이 굉장히 반사회적인 성향이 짙어요. 주변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겁니다. 종종 단편 영화에도 캐스팅이 되긴 했지만 거기서 받는 돈은 턱없이 부족했고요. 결국 그는 어쩔 수 없이 등록금을 벌기 위해 클럽에서 보안요원으로 일을 하게 돼요. 덩치가 좀 있고 하니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얘는 사회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탄치 않죠. 손님들하고 말다툼을 벌였고요. 막 동료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허세가 심해서 동료들한테 제가 사람 죽인 적 있어서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질도 불같아. 어느 날 손님 폭행한 사건으로 어쨌든 해고됩니다. 자,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은 당장 마이클 소환해서 그 사건 당일 행적이 어땠는지 또 애슐리와의 관계가 어땠는지 추궁했어요. 그는 뭐라고 하냐면 얘 애슐리요 파티에서 몇 번 본 게 전부인데? 이렇게 덤덤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가 언제냐? 2002년입니다. 사실 지금이라면 뭐 핸드폰 포렌식, 위치 추적해가지고 진실을 밝힐 수 있죠. 근데 과거의 기술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 남자를 강하게 의심했지만 정작 살인에 대한 직접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얘는 그냥 애슐리랑 그렇게 뭐 가까운 사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답답한 와중에 의외의 곳에서 소식이 들려왔죠. 일리노이주 경찰이었습니다. 마이클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 갑자기 무슨 일이야? 통화를 했는데 마이클이요, 그 인간 9년 전에 벌어진 미제 사건 유일한 용의자라고요. 그럼 혹시 아까 뭐 허세성으로 말했던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 허풍이 어쩌면 진실이었을 수도 있는 상황일까요? 먼저 사건은 1993년 8월 14일 날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일리노이주에 살던 18살 트리샤 파카시오였죠. 사건 당일인 토요일 아침, 트리샤의 아버지 릭은 출근을 하려고 차고로 향합니다. 차 뒷문을 열었는데 거기서 딸 트리샤가 이제 엎어져 있는 걸 발견해요. 근데 아버지는 얘가 이제 전날 밤 친구들과 파티를 했기 때문에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었죠.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믿을 수 없어서 빠르게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이미 딸의 몸은 사후 강직이 어느 정도 시작된 후였습니다.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새벽 1시에 파티가 좀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트리샤가 친구 데려다주고 홀로 집에 도착했죠. 차고에 주차를 하고 뒷문으로 향하려는데 마침 이때 괴한이 등장한 거예요. 왼팔이 잡혀서 부러졌고 또 바로 12번이나 칼에 찔립니다. 그녀는 현장에서 사망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때 부검을 하면서 그녀의 손톱 밑에서 범인의 피부 조직이 검출됩니다. 근데 이게 워낙 소량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기술로는 DNA를 검출하는 데는
부족했죠. 실패합니다. 그때 현장을 둘러본 수사팀은 이게 면식범에 의한 계획적 범행이 아닌가라고 직감합니다. 성폭행이나 강도 행위는 없었어요. 또 갑자기 공격을 했는데 방어문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즉 범인은 정확하게 트리샤를 타겟으로 잡고 아주 짧고 빠르게 공격했던 것이다 라고까지만 밝혀냅니다. 여기서 잠시 트리샤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녀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교내 인기 스타였어요. 성격도 유쾌하고 공부도 잘해서 장학금 받고 대학에 붙었을 정도로 똑똑한 아이였죠. 그랬기 때문에 더욱더 원한을 살 만한 면식범? 이게 있을 수 있을까? 나오질 않는 거예요. 결국 경찰은 아무런 답도 찾지 못한 채 4년이 지나가고 말았죠. 자, 그렇다면 이 사건과 마이클은 도대체 어떻게 연관이 있다는 걸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이클은 트리샤 오빠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늘 붙어 다니던 절친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감을 잡았냐면 트리샤가 죽고 4년 후에 돌연 마이클이 할 말이 있다면서 집으로 들어와요. 근데 뭐 할 말 있다고 했는데 별말은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더니만 주방에 앉아서 연신 뒷문만 이렇게 힐끔거리더라고요. 근데 이 순간을 피해자 어머니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자꾸 뒷문을 힐끔거리지? 그녀는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랬냐면 그 힐끔거리는 장소가 딸이 죽기 직전 차고를 통해서 들어오려고 했던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문 뒤에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혹시 4년 전의 사건에 대해 뭔가 알고 있나? 혹시 아들 친구 마이클이? 그녀는 반신반의하면서 곧장 담당 형사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워낙 용의자가 없기 때문에 경찰도 그를 주목하긴 했지만 사실 이건 뭐 그냥 힐끔 봤다고 어떻게 용의자로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어머니 직감일 뿐이죠. 물증은 없고요. 그렇게 경찰이 주춤하는 사이 마이클은 로스앤젤레스로 이사를 가버렸죠. 그렇게 또다시 4년이 흘러버려요. 그러다 2002년입니다.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피부 조직에서 범인 DNA를 검출하는 방식이 막 성행을 하고 있던 때예요. 이때 재수사에 들어간 일리노이 경찰은 트리샤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DNA를 채취해서 대조합니다. 가족, 친구, 반려견까지 포함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용의자였던 마이클의 DNA를 미처 확보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얘가 멀리 이사를 갔으니까요. 그래서 수소문을 했는데 어라? 얘가 지금 로스앤젤레스 경찰에 지금 잡혀있네? 용의자로 되어 있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마침 애슐리 사건의 용의자였으니까요. 자, 만약에 그가 진짜 범인이라면 지금 이거 연쇄살인범을 잡은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마이클은 DNA 제공을 거부합니다. 이걸 강제 집행이라도 하려면 영장이 필요해요. 여러분 참고로 미국 헌법은 개인 신체에 대한 수색과 압수를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특히 DNA 같은 거 너무도 프라이버시 문제라서 강제 체열에 대한 영장 발부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특히나 트리샤와 애슐리 사건처럼 직접 증거가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와중에 허가를 받는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그렇다면 경찰은 다른 어떤 작은 단서라도 지금 절실합니다. 그렇게 다시 처음부터 마이클의 과거 기록을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죠. 언제 어디 살았고 어디로 이동했고. 근데 그러다가 한 경찰이 찾았습니다. 환호성을 질렀어요. 자, 보니까 과거에 마이클이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았던 거예요. 이때 채취한 혈액 샘플이 그곳에 아직 보관되어 있었고요. 참고로 혈액 샘플은 의료 기록의 일부이기 때문에 환자가 아니라 병원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 의료 기록 접근 명령만으로도 혈액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수사팀은 절차를 거쳐서 혈액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DNA 검사 결과 99.9% 일치. 그렇게 드디어 범인 마이클의 덜미가 잡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좋아하긴 일러요.
그를 재판대에 세우는 건 또 다른 이슈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 먼저 일리노이주에서 발생한 트리샤 사건에 대해서는 손톱 밑에 있던 혈흔이 마이클과 일치하죠. 근데 그거 외에 추가 증거가 더 필요했어요. 왜 그랬냐면 마이클은 피해자 트리샤와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또 오빠랑도 친해서 집에 자주 드나들었고요. 실제로 사건 전날 트리샤를 마이클이 집까지 태워다 주기도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제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연히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DNA가 남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결정적인 증거가 더 필요한데 일리노이주 측에서는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그렇게 다 잡은 범인 허무하게 놓치고 말았죠. 그러면 로스앤젤레스 사건은 어땠을까요? 지금 용의자로 몰려있긴 한데요. 뾰족한 증거는 여긴 더 없어요. 그러니까 미치고 팔짝 뛰는 상황이죠. 그렇게 지지부진하는 가운데 마이클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좀 떨어진 엘몬테로 거처를 옮깁니다. 아무런 변화 일어나지 않았고 그렇게 3년간 평범하게 잘 살아가요. 여자친구도 만났고 아이 낳고 가정을 꾸렸고요. 경찰은 계속 그를 주시했어요. 제 범인 맞는데 이걸 어떻게 밝혀내지? 벌써 2건인데. 그럼 뭐예요? 증거가 없는데. 경찰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챕터 2가 시작됩니다. 2005년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마이클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던 32살의 여성 마리아 브루노는 가정폭력을 겪고 남편과 이혼했고 홀로 4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4명이나 아이가 되다 보니까 안전한 주거시설을 찾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 아파트에 정착을 하게 된 거죠. 이유가 뭐였냐면 여기가 공동 현관에서부터 외부인의 출입을 다 통제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꽤 안전해요. 2005년 12월 1일 마리아는 집에서 목이 반쯤 잘린 채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몸에 17개의 자상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 패턴으로 봤을 때 범인은 왼손잡이였죠. 조사 결과 범인이 새벽 1시 부엌 창문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그 파란색 신발 커버 한쪽이 발견됐고요. 그러니까 이거 족적 남기지 않으려고 착용한 거죠. 자, 이렇게까지 했다는 데서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거 상습범이네. 그렇게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주민으로부터 결정적인 증언을 듣게 됩니다. 마리아가 애들이랑 아파트 공원에 자주 나왔어요. 그런데 건너편에서 웬 남성이 그걸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한두 번도 아니었고요. 매번 마리아랑 같은 시간에 겹치던데. 이 증언을 바탕으로 몽타주가 그려졌습니다. 자, 일단 사건 당일에 이 아파트 단지에 외진이 왔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경찰도 범인이 내부에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그 몽타주를 들고 인상착의를 대조하는데 그중 한 남성이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그게 바로 모두가 예상했듯 마이클이에요. 또 마이클이에요. 자, 그럼 이제는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마리안의 가족을 수상하게 지켜봤다는 걸로는 살인죄를 물을 수 없죠. 심증만 있는 거예요. 게다가 마이클은 이미 2번이나 다 잘 요리조리 피해간 사람입니다. 경찰은 또다시 절망했어요. 아무리 수사해도 증거는 없어. 체포도 못해. 기소도 못해. 그렇게 수사가 난관에 부딪히는 사이 마이클은 그때 결혼했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산타모니카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3년 뒤에 여기서 또다시 비보가 들려와요. 2008년 4월 28일 밤 12시 26살의 미셸 머피, 그녀가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에 갑자기 오한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창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동시에 인기척이 느껴졌는데 어둠 속에 괴한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죠. 왼손에 칼을 들고 그대로 미셸의 가슴과 어깨, 오른팔을 공격합니다. 그러다 4번째 칼을 휘둘렀을 때 미셸이 양손으로 이걸 딱 잡고 막아섭니다. 실랑이가 이어졌죠. 근데 마침 이때 남성의 손목이 베이게 돼요. 괴한이 놀랐는지 주춤했는데 이때 미셸이 그를 발로 힘껏 차버렸고 침대 밑으로 떨어뜨려요.
남성은 그 길로 황급히 도주합니다. 그러면서 침대와 계단에 아까 베었잖아요. 여기서 떨어진 혈흔이 남게 된 거예요. 미셸은 바로 신고했고 곧이어 수사가 시작되는데요. 자, 괴한이 남긴 혈흔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그리고 DNA를 대조하자 99.9%의 일치율로 또다시 마이클 가르지올로가 떠오릅니다. 동시에 산타모니카 경찰은 이전에 일리노이주, 로스앤젤레스, 또 엘몬테 그 관련 모든 수사에서 얘가 용의자였다는 사실까지 파악하게 되죠. 3번은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결정적인 증거, 혈액이 있습니다.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2008년 6월 마침내 연쇄살인마 마이클이 체포됩니다. 지금 확실한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자택 압수수색도 가능했어요. 가보니까 집 다락방에 그 3년 전 아파트 주민이던 마리아 죽었잖아요. 그 마리아 사건에서 유일한 증거였던 파란색 신발 커버 기억하시죠? 그거의 나머지 반쪽이 발견됩니다. 나머지 한쪽이요. 자, 그렇게 마이클은 3건의 살인과 1건의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가 돼요. 근데 이게 사법 관할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트리샤 사건은 일리노이 법원에서, 나머지는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길고 긴 법정 공방이 시작되는데 2008년에 체포가 됐는데 이후 11년이 지나서 지난 2019년 10월에서야 캘리포니아 쪽에서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우선 마이클은 증거가 확실했던 그 마지막 미셸 사건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건 사실 살인사건이 아니라 미수사건이죠. 근데 변호인 측에서는 그 헐리우드에서 발생한 애슐리 사건, 이것과 우리의 피고인을 연결할 증거가 없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오히려 다시 돌아가서 그 집주인 마크가 범인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자, 2번째, 아파트 단지 마리아 사건의 경우 마이클이 배관 수리를 위해서 방문했던 적이 있대요. 그때 신발 덮개를 흘린 것 같다라고 변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이건 마리아 전 남편이 범인인 것 같다라고 몰아세웁니다. 이에 맞선 검찰은 DNA 증거 36,000쪽에 이르는 방대한 조서와 진술서를 제출해요. 여기에 100명이 넘는 증인이 법정에 세워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젠 41살이 된 배우 애쉬튼 커처도 있었고요. 긴 논의 끝에 배심원단은 어떤 결과를 내렸을까요? 모두 유죄였습니다. 여기에 마이클 또한 지지 않았고요. 온갖 핑계를 대가면서 재판의 그 마지막 선고를 지연시켜요. 그렇게 무려 2년간 발악했지만 결국 2021년 7월 D-Day가 다가옵니다. 마이클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죠. 첫 희생자가 사망한 지 28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니에요. 트리샤 사건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9월에 트리샤 재판을 받기 위해 마이클이 일리노이주로 이송이 됩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현재까지 아직 더 이상의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데이트가 있다면 말씀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손톱, 그 DNA 증거가 있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됩니다. 자, 오늘 사건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사실 보통은 사건이 벌어지고 연쇄살인마를 추적해가는 과정인데 오늘은 살인마가 누군지 이미 다들 알아. 그런데 사건은 계속 벌어져. 이게 저는 너무도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게다가 더 이게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3번씩이나 이 사람의 꼬리를 계속 놓칠 수가 있죠. 그때 마이클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죠. 자신만큼은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최고의 완전 범죄를 이룬 연쇄살인마다라고 자부했을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는 용의자로 지목된 와중에도 또 살인을 저질렀다? 이건 거의 살인 본능을 안에 이제 내재하고 사는 것 같아요. 4번째 피해자가 나온 뒤에야 질주는 막을 내렸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그는 자신이 상당히 운이 좋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미래엔 사형 또는 종신형이라는 삶이 남아있죠.
마지막으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증거 없는 정의가 얼마나 무력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추적을 멈추지 않았던 수사관의 노력 덕분에 그나마 피해자 유가족들이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수 있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숨가뻤던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0년 5월 22일 토요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살던 스티븐 헤어 씨는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26살의 아들 샘의 아파트를 찾아옵니다. 주말에 방문하기로 약속했던 아들이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집을 방문한 거죠. 도착해서 벨 누르고 수차례 문을 두드렸지만 인기척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던 키가 있어서 아버지가 현관문 열고 조심히 들어가요. 내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무거운 정막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이곳저곳을 돌아보면서 아들 이름을 부르던 아버지가 무심코 침실 문을 열게 되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아들의 친구인 23살의 여성 줄리가 침대 위에 피범벅이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처참했어요. 일단 줄리의 머리에 그 생일 파티에 쓰는 공주 왕관 있잖아요. 그게 씌워져 있었는데 그 옆으로 머리에 총을 맞아서 두개골이 반쯤 날아간 상태였죠. 게다가 옷은 갈기갈기 찢겨져 있고 심지어 티셔츠 뒤쪽에는 워드로 시작하는 성적인 더러운 욕설이 막 휘갈겨져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에 놀란 것도 잠깐이었어요. 아버지 스티브는 정신이 번쩍 들었죠? 내 아들은 어딨지? 샘도 당한 거야? 아니면 혹시 샘이 이런 짓을 저지른 거야? 여기가 아들 집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샘이 사고를 친 걸까? 불길함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급히 911에 신고를 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감식 요원들은 이곳이 마치 처형장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욕설을 써놨다는 건 이 피해자 줄리에 대한 강한 분노와 함께 누군가에게 이 살인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심리가 반영되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현장은 마치 그녀가 강간을 당한 후에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부검 결과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집 내부 깔끔하게 정돈된 상태로 외부 침입의 흔적도 보이지 않고요, 귀중품도 그대로였습니다. 현장 감식을 이어가던 경찰은 옷장 안에서 피해자 줄리의 핸드백을 발견해요. 그 안에 줄리 핸드폰이 있어서 확인을 했는데 샘이 그녀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가 남아있더라고요. 나 오늘 화나는 일이 좀 있었어. 너무 힘든데 집으로 와줄 수 있어? 자, 이거 샘이 보낸 문자인데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은 샘이 술과 마약에 쩔어서 친구인 줄리를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해서 살해한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현재 샘의 행방도 오리무중이잖아요. 여권과 차가 사라진 상태였고요. 핸드폰도 줄곧 꺼져 있죠. 여기서 잠시 샘에 대해서 알아보면 굉장히 큰 키에 건장한 체격을 가진 20대 남성입니다. 대학교 친구들 사이에서는 재밌고 차분한 성격으로 인기가 많아요. 하지만 이와 달리 경찰이 주목할 만한 과거 전적이 하나 있긴 한데요. 고등학교 시절에 깽단과 어울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1년에 자기 친구가 깽단과의 싸움에서 살해를 당해요. 여기에 분노한 샘이 깽단 간의 보복 전쟁에 끼어들게 됐죠. 이 사건으로 조직원 한 명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샘을 포함해서 23명의 조직원 모두 체포됐고 재판에 회부됩니다. 그나마 샘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사건 이후에 샘은 정신 차리고 깽단 생활 완전히 청산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는 육군에 자원 입대하는데요. 3년간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대를 한 후에
안타깝게도 전쟁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PTSD를 겪게 돼요. 매일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점점 호전되고 있었죠. 그 와중에도 장교로 재입대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대학 학위 취등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에 임하고 있었고요. 한편 샘과 줄리는 대학 교양 수업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줄리는 일본 이민자 부부의 딸인데 애초부터 이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적부터 춤도 잘 추고 예술적인 재능을 많이 보였는데 대학에 가서는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게 돼요. 평소 줄리는 되게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은 성격이었고요. 또 여기에 다소 엉뚱하고 재밌는 면도 있는 매력적인 여성이었죠. 샘과 줄리 이 둘은 대화가 잘 통하는 친구였습니다. 자주 연락하고 잘 지내고 있었어요. 둘 간에 어떤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닌데 그럼에도 경찰은 여전히 줄리 살인사건의 샘을 강하게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었죠. 그 결정적인 이유는 샘이 과거 갱단 관련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적이 있잖아요. 그 점과 또 전쟁 PTSD를 겪는다라는 것도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워낙 불안한 인물이라는 거죠. 거기에 실제 살인도 샘 집에서 발생을 했고 현재 샘은 행방불명 상태예요. 이게 의심을 살만했던 겁니다. 하지만 샘의 아버지는 강력히 반박했죠. 아들은 파병을 한 후에 자신의 삶을 되찾으려고 무던히 노력했고 지금 착실하게 살고 있다. 매주 부모님 집 방문하고 학업도 우수해. 미래를 위해 저축도 열심히 하는 앤데 그런 아들이 술과 마약에 취해서 친구를 죽이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경찰이 물어요. 아니 그럼 지금 아들 샘이 어디 있는 겁니까? 아버지도 대답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직접 아들의 행방을 찾아 나서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곳에서 단서가 나왔습니다. 사건 이후에 샘의 신용카드로 롱비치에 있는 ATM기에서 돈이 인출된 정황이 포착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근 피자 가게에서 주문한 내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당장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요. 경찰은 해당 ATM 기기의 CCTV를 수거합니다. 영상을 확인해 보니 돈을 인출한 남성은 샘이 아니에요. 안경과 모자를 푹 둘러쓰고 있었는데 얼굴이 청소년 정도의 앳된 모습이었죠. 이어서 경찰은 두 번째로 카드를 사용한 피자 가게로 갔고요. 그 CCTV 속에 남성을 사진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직원이 정확히 그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피자를 배달한 주소도 알아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샘이 이거 다른 사람 시켜서 돈 인출하고 피자도 시킨 거구나 라고 추정을 해요. 게다가 만약에라도 그가 줄리를 살해할 때 그 총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무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알려준 주소를 급습하게 되죠. 하지만 그곳에 샘은 없었습니다. 대신 앞서 카드를 사용했던 그 CCTV 속에 앳띤 남성이 있었죠. 그는 16살의 웨슬리였는데요. 사실상 사라진 샘과 죽은 줄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웨슬리한테 네가 왜 샘의 카드를 사용한 거냐라고 추궁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웨슬리가 말하길 자기가 평소 알고 지내던 26살의 뮤지컬 배우 다니엘의 부탁을 받았대요. 다니엘이란 사람이 배우를 하는 것 외에도 무슨 보석금 보증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그가 용돈을 좀 줄 테니까 작은 일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무슨 서류를 막 보여주면서 이 카드 소유주가 보석금을 내지 않고 도주를 했다 어쩌고 저쩌고 내가 지금 바빠서 이 돈을 인출할 시간이 없으니 네가 가서 대신 이 카드로 좀 돈을 빼와라 라는 요청이었어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잖아요. 말은 길지만. 그래서 웨슬리가 용돈 벌이 겸 그냥 수락을 했던 거죠. 자, 여기까지 웨슬리의 증언을 듣던 경찰이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이 하나 떠오릅니다. 앞서 샘의 집, 그 살인사건 현장에서 결혼식 청첩장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 신랑 이름이 다니엘이었죠. 그럼 샘과 다니엘은 꽤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즉각 경찰은 다니엘도 범행에 연루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의 신원과 거주지 파악합니다. 그런데 주소를 확인한 경찰이 또 한 번 놀라요. 세상에나 다니엘은요, 그의 약혼녀 레이첼과 함께 샘의 아파트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더라고요. 다니엘, 보석금 보증회사에 일한다던 웨슬리의 증언과 달리 사실 그는 마땅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러 역할을 맡아본 뮤지컬 배우이긴 했는데요. 직업 특성상 벌이가 그렇게 좋진 않았죠. 최근엔 집세가 2달이나 밀려서 주인으로부터 퇴거해라 명령을 받은 상황이고요. 한편 다니엘과 함께 살고 있던 약혼녀 레이첼은 디즈니랜드 아시죠? 디즈니랜드에서 인어공주로 활약을 할 만큼 아름답고 눈에 띄는 외모를 가진 여성입니다. 남친보다는 벌이가 좋았지만 좀 씀씀이가 크고 허영심이 상당한 사람이었어요. 최근 두 사람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레이첼이 나는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을 너무 호화롭게 해야만 한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다니엘이 무리하게 빚을 냅니다. 그러면서 해변 결혼식을 준비하고 또 신혼여행까지 예약한 상태였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 다니엘이 그러니까 샘의 친구인 줄리의 죽음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샘이랑 같이 죽였나? 왜? 줄리의 돈을 훔쳐간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될수록 여러 인물이 등장하니까 경찰도 골치가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일단 다니엘이 샘의 카드에서 돈을 빼간 건 맞으니까 그를 부정사용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윗집에서 벌어진 줄리의 죽음과 또 샘의 잠적에 대해서도 캐묻게 돼요. 다니엘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라면서 순진무구한 표정을 짓는데요. 근데 또 어떤 경로로 샘의 카드가 네 손에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잘 못하더라고요. 횡설수설 변명만 하고요. 경찰은 이런 다니엘의 태도를 보면서 이 사람이 분명 사건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걸 직감해요. 그리고 여러 방식으로 그를 추궁하기 시작했죠. 드디어 다니엘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건 전날 밤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나가 보니까 샘이 피를 뒤집어 쓰고 약에 취해 있었어요. 그가 분명 여자애를 살해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도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샘이 자기를 돕지 않으면 저랑 제 약혼자까지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었죠. 카드요? 카드는 도피를 도와준 대가로 받은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정리해보면 살인은 샘이 한 거다. 자긴 그냥 협박에 못 이겨서 도피를 돕고 카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진실일까요? 잠시 후 경찰은 DNA 검사에 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니엘이 사건 현장에 전혀 있지 않았다면 DNA나 지문 검출될 일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순간 당황한 다니엘이 황급히 말을 바꿔요. 사실 저도 그 집에 들어가긴 했어요. 샘이 불러서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저도 시체를 보긴 했는데요. 전 아무 짓도 안 했고 다 샘이 죽인 거예요. 이미 그 여자는 머리에 총을 2발이나 맞아서 죽어있는데 제가 뭘 어쩌겠어요. 순간 경찰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방금 다니엘의 진술에서 단서를 찾아낸 거예요. 줄리의 머리에 남아있던 2발의 총상. 그녀가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어서 현장에서는 사실 총상이 하나로 보였어요. 그래서 경찰조차 부검 이후에 이 총상이 2발이라는 걸 정확히 알아냈을 정도죠. 근데 그걸 다니엘이 알고 있다고요? 경찰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실종된 샘 또한 공범이라는 의심은 거두지 않았죠. 결국 다니엘은 결혼식을 이틀 남긴 시점에서 구속됩니다. 얼마 후 구치소에 있던 다니엘이 약혼녀인 레이첼에게 전화 한 통을 걸어요.
그러면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나는 샘의 도피를 도와준 것뿐이다. 걱정하지 마라. 나 곧 나간다.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구속되기 전에 자기 형인 팀에게 맡겨둔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걸 좀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 길로 레이첼은 형에게 가서 다니엘이 맡겨둔 가방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호기심에 그걸 열어보게 되는데 그 안에 시신 해부에 사용한 피 묻은 톱과 샘의 핸드폰, 여권, 지갑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레이첼이 진실을 마주한 순간이었죠. 그래서 그녀가 즉각 다니엘과 통화를 하면서 야, 네가 죽인 거지. 너 나한테 거짓말했지. 그래서 막 절규합니다. 그러자 이때 다니엘은 정말 미안하다. 우발적으로 샘과 줄리를 죽였다. 나를 도와줘라. 애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전화 내용을 경찰은 몰래 감청하고 있었죠. 그제서야 샘이 범인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실을 경찰도 파악합니다. 다니엘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컴퓨터 기록에서 시체 숨기는 방법, 사람을 빨리 죽이는 방법, 이런 문장을 검색한 기록이 나와요. 이렇게 증거가 지금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와중인데도 다니엘은요, 요지부동입니다.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마 이게 현재 지금 샘의 시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범인으로 몰기 힘들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여기서 경찰이 꾀를 내게 되는데 다니엘의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거짓 정보를 흘리면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야, 다니엘, 너 어쩌냐? 죽은 줄리 시신에서 네 DNA가 딱 나왔어. 너 지금 자백 안 하면 네 형량 진짜 무겁게 늘어날 거야. 너 이래도 계속 거짓말 할래? 이 작전이 통했어요. 역시 경찰이죠. 다니엘은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최근 다니엘은 곧 있을 결혼식과 신혼여행 비용으로 대출까지 받았고 여기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집값도 제대로 못 내는 상황이죠. 직업도 변변치 않죠. 결혼은 해야 하죠. 막 너무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어요. 그러다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윗집 이웃 샘이 해외 파병을 다녀온 이후에 한화로 8, 9천만 원 정도를 저축했다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돼요. 보통 파병 갔다 오면 이제 그만큼 보상을 좀 받으니까요. 그는 내 성대한 해변 결혼식, 내 신혼여행, 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순간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며칠 후 다니엘은 샘의 집을 찾아가요. 짐을 좀 옮겨야 되는데 도와달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일하는 극장에 의숙한 다락방으로 유인했죠. 그 공간에서 샘이 짐을 옮기려고 몸을 굽히는 순간 다니엘은 숨겨둔 총을 꺼냈고 머리를 겨냥해 뒤에서 쏘았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쉽게 그냥 샘을 처리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었죠. 다니엘은 이 시신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작업을 시작합니다. 미리 챙겨온 톱으로 머리와 손 잘랐어요. 각각 비닐봉지에 담아서 배낭에 넣었죠. 그리고 몸통은 극장 그 다락방에 숨겨두고요. 나머지 토막 시신을 챙겨서 인근 공원 숲속에다가 구멍을 깊지 않게 판 후에 그대로 묻어버립니다. 다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을 보니까 다니엘이 무대에 올라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까지 토막내서 유기한 다니엘은 아무렇지 않게 극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바람둥이 주인공 역할에 집중을 했고요. 즐겁게 웃으면서 열연을 펼쳤죠. 그날 유독 관객의 찬사가 뜨거웠어요. 동료들도 오늘 공연 너무 좋았다 라고 막 다니엘을 다독입니다. 그 흥분된 기분을 안고 공연 후에 다니엘은 동료들과 뒤풀이까지 즐겨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오니까 그제서야 자신이 저지른 짓을 실감합니다. 샘이 사라졌고 곧 실종 수사가 진행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또 머리를 굴려요. 샘이 마치 잠적한 것처럼 꾸며내기 위해서 또 다른 작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때 샘을 죽인 후에 그 핸드폰을 챙겨놨었는데 그걸 열어서 문자를 막 확인하던 중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줄리였습니다. 줄리,
힘든 일이 있는데 우리 집에 와줄래? 이건 다니엘이 보낸 문자였죠. 당시에 파티를 하고 있던 줄리가 이 연락을 받고 심상치 않네 싶어서 바로 뛰쳐나와요. 그러니까 파티 때 쓰던 공주 왕관을 그대로 쓴 채로 온 거예요. 그렇게 샘의 집에 도착한 줄리가 예상치 못하게 다니엘을 마주합니다. 다니엘도 야 나도 샘 연락 받고 온 거야 막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잠시 후 다니엘이 침실에 들어가요 혼자. 그러더니 줄리 여기 좀 와봐. 침대 아래 저거 무슨 자국이지? 줄리도 뭔가 싶어가지고 침실로 갔고 의심 없이 몸을 기울여서 침대 밑을 보려고 했어요. 그 순간 탕! 다니엘의 두 발의 총알이 줄리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니었죠. 자, 모든 걸 샘이 줄리를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것처럼 꾸며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녀 옷을 찢고 일부러 더러운 그 욕설도 막 남긴 거예요. 이러면 경찰이 샘이 줄리를 죽이고 도주한 걸로 생각할 것으로 자기 전략을 다 짠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건 정말 완벽한 내 연기만큼 완벽한 범죄잖아. 자화자찬에 빠졌습니다. 실제로 그날의 진실을 자백하는 내내 다니엘은 다소 상기되어 있었다고 해요. 죄책감이나 후회하는 모습은커녕 자기 범행이 꽤 영리하지 않았냐 라면서 자랑하는 태도입니다. 경찰도 황당하죠. 이후에 자백을 토대로 극장 다락방, 시신 숨겨놓은 곳이요. 그리고 공원에서 토막 시신들 발견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신이 발견된 5월 29일은 샘의 2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재판이 남아있는데요. 검찰은 1급 살인 2건과 시신 훼손 및 유기 혐의에 대해 사형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입장이 달랐죠. 다니엘이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겪고 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 통하진 않았습니다. 그러자 변호사가 바로 작전을 바꾸더니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를 할 테니 선처해달라 호소하는 거예요. 동시에 지금 다니엘은 깊게 반성하고 있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가 뭐였냐면 실제로 다니엘이 구치소에 있는 동안 거의 개과천선한 듯 사람이 바뀌었어요. 되게 선한 얼굴로 다른 수감자들을 도왔고 교화 가능성을 내비춘 거죠. 근데 이 사람 직업이 뭡니까? 이 또한 다니엘의 노련한 연기였습니다. 얄팍한 술수가 통하지 않았고요. 결국 긴 재판 끝에 그에게는 사형이 선고됩니다. 추가적으로 약혼녀 레이첼 또한 다니엘의 알리바이를 거짓말로 진술한 혐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기소됐고요. 범죄 은폐 혐의가 인정되면서 3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사형을 받은 다니엘은요, 집행을 기다리면서 캘리포니아 주립교도소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2019년 사형 집행을 코앞에 둔 그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져요. 새로 부임한 주지사가 사형 제도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라 집행을 중단하겠다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겁니다. 다니엘은 아싸 하면서 환호해요. 그 외에 약 700여 명의 사형수들 모두 형 집행이 무기한 연기되었고요. 그렇게 천운으로 목숨을 구한 그는 현재까지 캘리포니아 교도소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뮤지컬 무대 속에서 유명한 배우가 되고 싶었던 다니엘은 하루아침에 2명을 죽인 살인마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범행에는 매번 그의 연기력이 빛을 발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자신을 대단한 무슨 보석금 관련 업자로 포장한 것도 그렇고요. 돈도 없는 주제에 약혼녀한테 화려한 무슨 해변 결혼식을 약속한 것도 그렇고요. 샘을 죽일 때와 줄리를 죽일 때에도 그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아주 영악한 방식으로 사람을 꿰어냈고요.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단 하나, 단순히 돈이었는데요. 연기 실력을 범행에 이용한 뮤지컬 배우. 과연 그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사실 알 필요도 없죠. 이젠 그저 사형수일 뿐이니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